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규입니다. 어제 금요일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국가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피 가래 토하며 버텨 이 국가가 울릴 뻔했다. 문무대왕암 성주원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헤드라인 또 마찬가지입니다. 피 가래 장병 살려달라 비명 문무대왕암은 지옥 같았다. 어느 성주원은 좁은 함 안에서 격리를 무의미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 그는 이번 일로 지급 군인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상부에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외부에 일절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자가 100명이 넘어서자 국방장관에게 비로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국군 수뇌부는 이 대응 참사의 지휘 잘못을 입막음으로 감추려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건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그는 청해부대 301명 가운데 90% 201명이 감염된 이 명백한 인재의 책임을 군에 떠넘겼습니다.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으나 국민의 눈에는 부족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직접 기자실에 가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0일 한 말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시자마자 참모회의에서 바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하라고 지시하셨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수송기를 보내 현지에서 죽어가는 장병들을 살린 건 문 대통령이라는 낯뜨거운 아첨입니다. 그런데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을 동원하는 방안은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합참이 준비한 코로나 관련 대비 지침 및 우발 계획에 이미 있는 내용입니다. 합참은 청해부대를 비롯한 동명, 한빛,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에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면 전세기와 군수송기, 공중급유기 등을 이용하여 귀국 조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낸 아이디어로 포장한 아부근성을 칭찬이라도 해야 할까요? 합참조차 수송기 끝판을 두고 군사 외교력이 빛을 발한 사례라고 자화자찬했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박수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밤잠이나 제대로 주무실까 걱정도 든다. 이쯤 되면 자화자찬을 문 대통령부터 이 정부 구성원들의 중병이며 아첨은 이 정부 고관 대작들의 본능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사과는 어제 23일 오후가 되었어야 나왔습니다. 그것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다. 지난 15일 청해부대에서 첫 확진자 6명이 나온 지 8일 만인데다가 SNS에서 한 사과인이 과연 메아리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어쩌면 문 대통령은 자신은 무오류라고 믿는 게 아닐까요? 여느 독재자들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복심이라는 대선 캠프 2인자 김경수가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해서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는데도 그는 초연합니다.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정권의 정통성을 따지던 민주당의 양심은 어디 팽개쳤는가요? 드루킹이 벌인 댓글 여론조사 횟수는 4,133만 회로서 이 국정원 댓글 41만 회의 100배를 넘습니다. 게다가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달리 드루킹은 네이버 다음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공작을 벌였습니다. 이 정도면 역사의 길이 남을 범죄입니다. 놀라운 건 검찰과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선관위가 대선 직전에 수사를 의뢰했죠. 그런데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무려 30여 명을 구속했으니 두 얼굴이 야루스라고 할까요? 경찰은 민주당이 수사를 촉구하고 온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인데도 당시 김경수의 휴대폰조차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한 드루킹 사무실에서는 휴대폰 유심 카드 수십 개가 쓰레기 더미에서 나왔으니 명백한 부실 수사이자 직무유기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특검으로 갔고 특검은
김경수가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드루킹을 알았는지 여부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무려 3년이 지나서 문 대통령의 임기 말에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김경수의 공범 드루킹 김동건은 징역 3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이내, 그리고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법을 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더는 미룰 수 없었던 것일까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유감이고 통탄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원내대표인 윤호중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또 한 사람 윤건영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벌여 3%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선에서 이겼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통성 운운하는 게 어이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들입니다. 언론은 일면 헤드라인에 댓글 조작 유죄, 문 정부의 정통성을 묻다라거나 이 김경수 유죄, 문 정부 정통성 상처났다며 권력을 공격했지만 여당은 못 들은 채 합니다. 오히려 대선 주자인 김도관은 라디오에 나가 당대표 시절 이 사건 수사를 촉구한 추미애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이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세 번 자살골을 터뜨린 헤트트릭 선수라고 이야기한다. 누가 얘기한다고 했지만 본인의 생각입니다. 무릇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국기문란의 범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지 못한 것을 비난한다면 그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문제는 문 대통령입니다. 이 야당은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과로 넘어갈 일입니까? 댓글 조작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면 그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과연 문 대통령은 드루킹을 몰랐을까요? 수사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으로 가자고 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문 대통령의 연관성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2002년 대선 때 김대읍 병풍 공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배경을 수사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김경수는 문 대통령의 복심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최측근으로 모든 일정을 챙긴 사람입니다. 늘 대통령 후보 곁에 있었습니다. 대선 기간 김경수는 드루킹으로부터 여론 조작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드루킹을 몰랐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이틀 전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경수 대선 댓글 조작, 문이 몰랐을 수 있나?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이런 합리적 의심에 즉각 대답해야 합니다. 권력자가 국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니 말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지체된 정리라고 힐난했습니다. 댓글 조작 김경수 유죄 확정, 지체된 정의, 훼손된 정통성. 과연 정통성이 훼손된 것 뿐입니까? 중앙일보도 지체된 정의를 나무란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된 정의, 김경수 유죄, 집권 세력 사과해야. 다시 말하지만 이게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성공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불법이나 편법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경수 유죄 판결로 현재 권력은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가 드루킹을 알고 있었다면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드루킹이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과 연관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광화문에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엄청난 인파가 쏟아졌겠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입장이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긴 야당이 야당답지 않으니 청와대가 무엇이 드립겠습니까?
지금 야당은 솔직히 이 문제에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차기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은 이미 균열이 가서 10% 지지도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엠브리임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등 4개의 업체가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27%, 윤석열 19%, 이낙연 14%, 홍준표 4%, 최재형, 안철수 각 3%. 가상양자 대결도 여당이 우세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46% 대 33%, 그리고 이낙연과 윤석열은 42% 대 34%. 한 달 전과 정반대입니다. 이러니 윤석열이 위험하다를 넘어 윤석열은 끝났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인 이준석조차 20일 라디오에 나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지지도 하락만큼 국민의힘 주자들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다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보수 우파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반문 후보에 대한 지지이기 때문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그에게서 반문으로서의 응집력이 줄어든다고 해도 대안이 될 반문 주자가 국민의힘에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문의 중심이 되지 못한 게 이유일 수 있습니다. 반문의 중심은 윤석열이었죠. 일부 언론은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은 독자 행보를 하는 그를 당으로 끌어들일 압박하다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윤 전 총장이 출사표를 낼 때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서훈과 경제 공동체로서 삼성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엮은 문 정부의 최고 공신입니다. 1등 공신이죠. 그 공으로 중앙지검장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했고 그때부터 차기 총장 영순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반문을 넘어 보수 우파의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 정부를 무너뜨린 일에 대한 해명과 함께 이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층은 당연히 반문이어서 자신을 지지할 거라고 확신한 것이겠죠. 오히려 그는 진보 좌파를 넘나들면서 외인을 넓히는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보수 우파를 집토끼로 본 것입니다. 그는 이틀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로소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과거 정부 인사들이 고초를 겪은 것에 관련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검사가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감정까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 참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저만 그렇게 들었습니까? 어떻든 윤석열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문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제대로 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나? 결국은 국민의 안전과 묵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다른 여론조사를 볼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 KSOI가 7월 9일과 10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29.9%, 이재명 26.9%, 이낙연 18.1%, 그리고 유승민 4.5%, 추미애 4.2%, 홍준표 4.1%. 윤석열과 이재명은 약간 하락하고 이낙연은 급상승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격차는 지난주 18.1%포인트에서 8.8%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여론조사 기간 민주당 예비 경선이 진행됐는데 이재명은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여권 주자들의 싸움도 재밌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의 이낙연에 바짝 따라붙으면서 두 후보 진영 간에 거친 말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22일엔 느닷없이 이재명 형수욕설 2탄이 공개됐는데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한 쪽이 이낙연 지지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이니 하는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이 공정과 성장을 내세운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사회로 복귀해야 한다. 성장하지 않으면 공정해질 수 없다. 성장해야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도전하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만 들으면 이재명은 영락없는 보수 우파 후보입니다. 공직은 본래 보수 우파의 가치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경쟁에서 성취한 만큼 자기 몫을 가지는 게 공정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보수 우파의 가치인 공정과 성장을 함께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낙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지율이 급상승하니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해 입을 연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낙연이 21일 KBS 인터뷰에서 노무현 탄핵에 반대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입니다. 이재명이 된 근거는 이렇습니다. 윤영찬 당시 기자가 쓴 기사에도 이낙연 의원은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다고 나온다. 그런 이낙연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지금 와서 반대했다고 그러는 자체도 문제고, 만약 앞에서 찬성에 밀어붙이고 뒤로는 반대하면 그것도 이중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낙연이 친문 대표주자가 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절박감이 든 걸까요? 그런데 공정과 성장을 말하는 이재명은 무슨 생각에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이틀 전에 대통령이 되면 2023년 청년 700만 명에게 연 100만 원씩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청년들을 포함하여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보편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이후 횟수를 늘려 임기 중에 청년기본소득을 200만 원으로 하고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은 100만 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3년에는 19조 7,500억 원이, 그리고 나중에는 연 57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의 재원 마련 방안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25조 원은 기존 예산 절감과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로 마련하고 25조 원은 세금 감면을 축소해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예산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문정부처럼 방만한 슈퍼 예산이 계속된다면 지출 경쟁을 할 예산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 채무는 이미 GDP의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만한 예산을 짤 여력이 없는 겁니다. 차기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첫째 화두로 삼아야 할 터인데 기본소득 재원이 예산 절감에서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이 전국을 찔렀습니다. 이재명의 보편기본소득 세계 첫 실험 대상이 왜 한국인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겁니다. 1인당 25만 원씩입니다. 언론에는 하위 88%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봉 5천만 원 이상자는 제외된다는 것만 보도되었습니다. 어떻든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줄이려고 고심하고 있는데 절박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나 더 지원할 것이지 이런 돈 퍼붓기는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추경 규모는 34조 9천억인데 정부안보다 무려 1조 9천억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2조 원 국채 상환은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생색내기처럼 보입니다.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요? 이래저래 들러리를 쓴 야당이 딱해 보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